저는 사실 나이가 들면 친밀감이나 애정 같은 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늘 그렇게 믿었거든요. 나이 들면 그저 건강만 챙기고 조용히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전히 마음은 살아있고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그립고 가끔은 누군가에게서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끼는 일상적인 고민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집은 어제와 다르지 않아요. 벽도 같고 커튼도 같고 거실 의자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그건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지는 순간 때문일 거예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늘어난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조금은 무거워진 어깨가 보이죠.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해도 괜찮은 걸까? 내가 이런 걸 바라는 게 이상한 걸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제 또래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 키우고 일하느라 바빠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정작 나이가 들어 여유가 생기니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와요. 집안일이 끝나고 아이들은 제각기 살고 밤이 깊어지면 조용한 집 안에서 그 외로움은 더 커져요. 손을 잡아주던 기억,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따뜻한 말, 예쁘다고 해주던 목소리. 이런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와요. 잠깐 미소를 지어도 이내 마음 한쪽이 무거워져요. 다시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애써 무시했어요. 이제는 그런 거 바라지 말자. 나이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스스로 다그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빈자리가 더 커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사랑이나 열정 때문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고 여전히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점점 제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어요. 마트에 가도 버스를 타도 아무도 저를 눈여겨보지 않아요. 가족 모임에 가면 제 말은 대충 흘려듣고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외쳤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아직 살아 있어요. 저도 여전히 연결되고 싶어요. 문제는 이런 감정을 나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젊은 사람들끼리의 연애나 사랑 이야기는 예쁘게 보면서 나이 든 사람이 친밀감을 원한다고 하면 다들 피하거나 심지어 비웃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더더욱 말을 못하게 돼요. 창피한 마음이 가슴 속을 막아버리거든요. 한 번은 친구들과 복지관에서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어요. TV, 드라마 얘기, 손주 자랑, 음식 얘기로 웃고 떠들었죠. 그런데 한 분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다 소용없어. 그러자 다들 크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 묘한 그림자가 있는 걸 봤어요. 다들 속으로는 아직도 외롭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런데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니까 다들 웃음으로 덮어버리는 거였어요. 또 하나 어려운 건 몸의 변화예요. 예전처럼 힘차게 움직이지 못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약 공지는 점점 늘어나요. 어떤 날은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매력이 없다고 느끼게 돼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더 움츠러들어요. 더 힘든 건 두려움이에요. 만약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 혹은 누군가가 저를 존중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꽉 조여요. 저는 그래서 자꾸 말을 삼켜요. 용기를 내지 못하니까 대신 껍질을 두르고 살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죠. 저는 가끔 제 자신이 두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는 여전히 웃고 농담하는 저, 다른 하나는 조용히 울고 있는 저 그 두 사람이 같은 집 안에서, 같은 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저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솔직하게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외로워요. 저는 여전히 손을 잡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싶어요. 이렇게 인정하는 게 시작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솔직해지는 건 쉽지 않았어요. 혹시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나, 혹은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요. 침묵은 더 큰 고통을 만든다는 거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오해만 쌓이고 그 오해가 벽이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다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내 외로움도, 내 바람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이니까요.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여전히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건 나이와 상관없는 진실이에요. 결국 노년기의 친밀감은 단순하지 않아요. 외로움과 희망이 섞여 있고 욕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 감정들이 매일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저를 살아 있게 만들어요. 저는 이걸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야 제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예전에는 사랑이나 친밀감이라는 게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 경험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친밀함이란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려.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 동해, 그리고 경계를 지키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가까워져도 혼란스럽고 심지어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동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혹은 연인이면 당연히 모든 게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건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동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누군가가 제 의사와 상관없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음은 두근거리고 머리는 복잡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선택권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제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알았어요. 친밀함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전부라는 거려. 동일한 그냥 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내 안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해요. 억지로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하는 대답은 진짜 동의가 아니에요. 마음속이 편안해야 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져야 해요. 진짜 동의는 가슴이 가벼워지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 동의는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또 동의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괜찮다고 했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매 순간 새롭게 확인해야 하는 게 동의였어요.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그걸 존중해 주는 게 당연했어요. 멈춰 달라거나 오늘은 싫어요라고 했을 때 그걸 무시하면 그건 이미 존중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을 마치 신호등 같다고 생각했어요. 초록불이 켜지면 안전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노란불이 켜지면 속도를 줄여야 하고 빨간불이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해요. 신호를 무시하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상대의 마음을 무시하면 큰 상처가 생기는 거였어요. 경계라는 것도 참 중요했어요. 경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벽이 아니라 문 같았어요. 서로가 동의할 때만 열 수 있는 문이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해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아주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는 젊었을 때 제 경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상대가 실망할까봐, 저를 싫어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하고 쉽지 않은 것도 억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어요. 싫다라고 말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상대에게도 선물이 될 수 있었어요.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힘든지 말해주면 상대도 헷갈리지 않고 존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존엄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게 되었어요. 존엄은 저 자신이 여전히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저의 기분, 저의 안전, 저의 편안함이 다른 누구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기도 했어요. 나이 든 사람이 뭘 그런 걸 바라냐는 식으로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다고요. 존엄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하루는 친구가 저를 안아주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은 안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어요. 그때 친구가 알겠어요라고 웃으며 받아줬을 때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런 게 바로 동의와 경계, 그리고 존엄이 함께 지켜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경계가 무시된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느낀 건 두려움과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상대가 제 싫다는 말을 흘려듣고 제 감정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순간엔 친밀감이 아니라 지배나 통제처럼 느껴졌어요. 사랑이나 존중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저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말하는 건 두렵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저는 이게 불편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꺼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힘이 자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작은 문장들을 자주 연습했어요.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건 싫어요.
천천히 했으면 해요. 이런 문장들이 제 방패가 되었어요. 저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에게도 분명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진정한 친밀감은 결국 신뢰 위에서만 자란다는 거예요. 서로 묻고 서로 존중할 때만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안심이 되었어요. 그 말은 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의 존엄을 지키는 게 제 몫이니까요. 저는 매일 다짐해요. 저는 언제든 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존중받아야 해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다시금 제 마음에 말해요. 친밀감은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고요. 상대를 존중하고 저 자신도 존중할 때만 그 안에서 진짜 따뜻함이 자란다고요. 저는 늘 느꼈어요. 침묵이란 게 참 무겁다고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사라지면 그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점점 두꺼워져요.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으면 오해만 쌓이고 결국 친밀감은 그 벽 뒤에서 갇혀버리게 돼요. 젊었을 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면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알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속상해도 상대는 눈치 못 채고 제가 힘들어도 그대로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결국 제 안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그건 마치 설거지를 안 하고 계속 쌓아둔 그릇처럼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말은 공기처럼 꼭 필요하다는 거려. 내 욕구를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불편함을 나누는 건 투정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 꺼내는 게 참 무서웠어요. 어느 날 밤 침대 끝에 앉아 손가락을 꼬고 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입에서 이건 저한테 맞지 않아요라는 말을 꺼내야 하는데 목이 꽉 막힌 것처럼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화를 내면 어떡하지? 우리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순간이 어색한 게 낫지. 침묵하면서 마음속에 벽을 쌓는 건 더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 문장부터 연습했어요. 긴 설명이 아니라 단순한 말들이요.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건 불편했어요. 조금 천천히 했으면 해요. 잠시 쉬고 싶어요. 이런 문장들은 짧지만 제 마음을 분명히 전해줬어요. 상대가 추측하지 않아도 되고 저는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 친밀감에도 이런 말들이 설계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었어요. 바로 듣는 거였어요. 상대가 불편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변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오해한 거야. 이렇게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방어는 벽만 더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웠어요.
그럴 땐 입을 다물고 호흡을 고르고 그냥 들어야 한다는 거려. 그건 거절이 아니라 정보였고 서로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자라요. 어느 날 저는 남편이 집에 와서 말없이 TV만 보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가 여전히 말이 없으니까 저는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결국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 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혼자 상상으로 쌓아 올린 불안이 얼마나 커졌는지요. 그때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추측하지 말고 직접 묻자고요. 나이가 들면 몸도 달라지고 마음도 변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게 불편해질 때도 있고 반대로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건 제 허리에 무리가 돼요. 저는 그 말을 꺼내면서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 순간 저는 안도했어요. 변화는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누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가끔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기도 했어요. 제 무릎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 새로운 작전이 필요해요. 이렇게 웃으며 말하면 상대도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유머는 때로 솔직함을 가볍게 만들어줬어요. 말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욕구는 충족되지 않고 불편함은 쌓이고 결국 관계는 멀어져요. 저는 그런 커플을 본 적이 있어요. 밖에서는 함께 다니고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절대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서 마음이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였어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대화는 의무가 아니라 배려라는 거려. 솔직하게 말하는 건 저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경청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물을 주듯 관계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한 번의 말은 한 방울의 물 같아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꽃이 피듯 대화가 쌓이면 친밀감이 자라요. 요즘 저는 이렇게 연습해요.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말하고 들을 땐 방어하지 않고 경청하자고요. 아직도 가끔은 겁이 나요. 하지만 후회로 남는 침묵보다는 떨리는 고백이 낫다고 믿어요. 상대가 진짜 저를 알기를 원한다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말해요.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그건 싫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저는 제 존재를 지켜요. 그리고 그 말에 귀 기울여주는 상대를 통해 신뢰가 커져요. 그 신뢰가 바로 친밀감의 뿌리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다짐했어요.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어 있지 않겠다고요. 제 목소리는 가치 있고, 제 필요는 중요하고, 제 불편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가 존중하며 들어줄 때 그 순간 진짜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믿어요. 저는 예전에는 친밀감이라는 게 오직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이어진다고 믿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어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려. 몸과 정신이 지쳐 있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함께 있고 싶어도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밀감을 위해 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느끼며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였어요. 눈은 감았는데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내일 약속은 몇 시였지? 병원비는 다 냈나? 딸이 전화를 받지 않은 건 무슨 일 때문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 밤이 훌쩍 지나버렸고 저는 결국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날 아침에 제 모습은 말 그대로 유령 같았어요. 눈은 충혈됐고 머리는 무겁고 아무런 의욕도 없었어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잠을 못 자면 친밀감은커녕 기본적인 따뜻한 대화조차 불가능하다는 거려. 몸이 쉬지 못하면 마음도 같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잠을 소중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밤에는 TV를 일찍 끄고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때로는 잔잔한 음악을 틀고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몸을 풀었어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훨씬 가볍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 날은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스트레스도 큰 문제였어요. 어느 날은 집안일과 서류 뭉치가 한꺼번에 저를 덮쳤어요. 각종 고지서, 병원 서류, 정리해야 할 것들로 책상이 가득했어요. 머리는 터질 것 같았고 어깨는 바위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는데 저는 괜히 친구에게 짜증을 냈어요. 끊고 나서야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고 후회했어요. 스트레스가 제 마음을 빼앗아간 거였어요. 저는 그 후로 스트레스를 무시하지 않고 챙기려고 했어요.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바람을 맞았어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불안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또 창가에 앉아 새들이 오가는 걸 가만히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 작은 습관들이 제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친밀감에도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약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저도 매일 아침 약통을 열어요. 혈압약, 당뇨약, 통증약. 약 덕분에 저는 일상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관심이나 기운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처음엔 내가 늙어서 그렇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답답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이 약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느끼는 건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약을 조정해 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제는 저 자신이 아니라 약의 부작용이었어요. 그때 큰 교훈을 얻었어요. 모르면 그냥 참지 말고 물어봐야 한다. 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문제였어요. 저는 또 몸의 중심, 특히 골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 단어만 들어도 어렵고 낯설었어요. 그런데 물리치료사에게 배우고 나니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가볍게 근육을 조이고 풀어주는 연습,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면서 하는 작은 운동이었어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몸을 지탱해주고
친밀감을 느낄 때도 편안함을 주었어요. 저는 이를테면 양치할 때나 TV 볼 때 잠깐씩 연습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직도 내 몸은 살아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건강검진 받는 게 두려웠어요. 혹시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피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어느 해는 검진을 미루다가 뒤늦게 혈압이 아주 위험할 정도로 높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후로 저는 정기검진을 꼭 챙겼어요. 의사 앞에서는 부끄럽다는 생각도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은 저를 평가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돕기 위해 있는 거니까요. 검진을 받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나는 안전하다. 이런 안심이 들었어요. 저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신경 쓰게 되었어요. 음식을 가볍게, 다양하게 먹으려고 했어요. 채소와 과일, 따뜻한 국이 제 몸을 훨씬 편안하게 했어요. 단 것이나 짠 걸 많이 먹으면 몸이 무겁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반대로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마음까지 맑아졌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운동은 못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팔을 위로 쭉 뻗거나 집 앞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풀렸어요. 가끔은 음악을 틀고 거실에서 천천히 흔들리듯 움직였어요. 그럴 때는 제 몸이 다시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숨쉬기였어요.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저는 멈춰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어깨가 내려가고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이걸 보이지 않는 약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건강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친밀감을 나눌 수 있게 만드는 바탕이라는 거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면 연결이 끊기고 반대로 몸과 마음을 돌보면 친밀감이 살아나요. 친밀감은 나이 들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그 모양이 달라질 뿐이에요. 예전에는 열정이 앞섰다면 지금은 돌봄과 준비가 더 중요해졌어요. 몸을 돌보고 마음을 챙기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저는 매일 느끼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제게 말해요. 건강을 챙기는 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이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금 더 잘 자고, 조금 더 깊게 숨 쉬고,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려 해요. 그렇게 해야 제가 바라는 친밀감이 자라나니까요. 저는 한때 친밀감이라는 게 순간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손을 잡고 서로 기대고 그렇게 가까워지는 그 순간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친밀감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려. 그걸 저는 애프터 케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함께 시간을 나누고 난 뒤 그는 말없이 돌아 누웠어요. 불을 끄고 등을 보인 채 그대로 잠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싫어진 건가?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말 없는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상처로 남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친밀감은 끝나고 난 뒤의 태도에서 진짜 빛을 발한다는 거려. 그래서 저는 말에 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편안했어요.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직접 느꼈어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상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어깨가 풀리는 걸 봤어요.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애프터케어는 꼭 말로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가볍게 손을 잡아주는 것,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손을 살짝 잡아주었을 때 그 따뜻한 온기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배웠어요. 또 어떤 날은 솔직하게 불편함을 말해야 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건 저한테 조금 불편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상대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했어요. 불편함을 나누는 건 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찾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친밀한 순간이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오기도 했어요. 저는 어느 날 그 가까움 속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젊은 날의 기억, 떠나간 사람들, 지금의 외로움, 그리고 누군가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처음엔 창피했지만 그는 조용히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울어도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치유해 주었어요. 반대로 애프터케어가 없는 관계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부는 오래 함께 했지만 끝나고 나면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곤 했어요. 대화도 없고 손길도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사이에는 점점 차가운 벽이 세워졌어요. 결국 그들은 가까움을 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친밀감을 이어주는 건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끝난 뒤의 돌봄이라는 거려. 그래서 저는 작은 실천을 늘 하려고 했어요. 함께한 뒤에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때로는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앉아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꼭 물어봤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 질문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했고 저 역시 존중받는다고 느꼈어요. 저는 또한 배웠어요. 애프터케어는 서두름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려. 가끔은 상대가 말을 하고 쉽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땐 기다려 주는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쳐서 말이 부족할 때도 있었는데 상대가 조용히 곁에 있어 준 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인내가 곧 배려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존중은 다음 날에도 남았어요. 밤에 나눈 작은 말이 아침의 미소로 이어지고 따뜻한 손길이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느꼈어요. 애프터케어는 단순히 끝난 뒤의 시간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달이라는 거려. 저는 이제 확신해요. 진짜 친밀감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완성된다고요. 순간의 열정만이 아니라 끝나고 난 뒤에도 이어지는 돌봄과 존중이 있어야 비로소 마음이 단단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늘 다짐해요. 저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마움을 말할 거예요. 저는 불편함도 나눌 거예요. 저는
끝난 뒤에도 상대를 존중할 거예요. 그것이 저를 지키는 길이고 동시에 서로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때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이도 있는데 이제 와서 뭘 도움을 청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어요. 혼자서 버티는 건 용기가 아니라 고립이었어요. 정말 용기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저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주방 식탁에 앉아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누구에게라도 말해야겠다는 소리가 들렸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날 비웃으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서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을 꽉 막았어요. 그런데 문득 도서관에서 본 전단지가 떠올랐어요. 시니어 모임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소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괜찮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려줬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도움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다는 거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삶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요. 전문가의 도움도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사에게 제 속마음을 꺼내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용기 내서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주셨어요. 약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조정을 해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어깨에 얹힌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상담사와 대화할 때도 그랬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불편함을 말하는 건 존중받아야 할 권리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제가 처음 모임에 나갔을 때는 발걸음이 무겁고 두려웠어요. 다들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말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겪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외로움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안전하지 않은 순간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파트너가 자신의 싫다는 말을 무시한다고 털어놨어요. 저는 그 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해요. 안전하게 지켜져야 해요. 그때 알았어요. 애정이라는 이름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안전 계획을 세웠어요. 불안할 때 전화할 사람의 번호를 적어두고 혹시 위험을 느낄 땐 어떻게 벗어날지 상상해 봤어요. 그 준비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 더 든든해졌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도 저에게는 좋은 쉼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수업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가 저를 살렸어요. 다들 서로의 삶을 조금씩 꺼내놓으면서 웃고 공감하고 함께 울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투명인이 아니었어요. 저도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신앙 공동체 역시 큰 힘이 되었어요.
꼭 친밀감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예요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 말들이 제 존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저는 온라인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처음엔 인터넷이 두렵고 복잡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믿을 만한 기관의 사이트나 상담 창구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글을 읽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덜 외로워졌어요. 물론 안전하지 않은 공간도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고른 곳에서는 진짜 도움이 되었어요. 집 안에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친구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어요. 어느 여름 저녁 친구와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요즘 너무 외롭고 이런 부분이 참 힘들어. 친구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내 옆에 있어.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때로는 큰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진심 어린 한마디가 삶을 지탱해주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용기는 혼자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손길,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발걸음, 친구에게 속마음을 꺼내는 그 순간이 진짜 용기였어요. 저는 그걸 통해 살아있는 힘을 얻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제 자신을 혼자 가두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살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전문가도, 공동체도, 친구도 저를 일으켜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존중받아야 해. 너에게는 여전히 연결될 권리가 있어.